만만찮은 세상, 정신을 알고 또 마음을 알아보는 마인드원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일입니다. 오늘도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대표이자 또 영화 속 심리학 저자이신 박소진 선생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해 주셨고 또 영화 속 심리학에 대한 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영화와 이 심리학의 만남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제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지난번하고도 좀 약간 연결되어 있는 그러네요. 거고 사실 뭐 가족이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이든 심리든 뭐 다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요. 네. 이 가족 간에도 참 사연이 참 많아요. 보면은. 네. 좀 그런 사연 속에서 그 한 자아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 그렇죠. 그런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가족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죠. 사실 뭐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들 성인이 돼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좀 뭐 부부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오늘 좀 더 내용이 와닿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영화 어떤 건지 화면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영화 제목이 킬링 디어네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원제를 보셔야 돼요. 킬링 디어인데 원제는 The Killing of 발음 좀 그렇죠. Scared Deer거든요. 그러니까 Scared가 뭐 무서운 뭐 그런 뜻이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번역이 안 되고 신성한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성한 사슴 죽이기. 그래서 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거는 이제 신화를 좀 아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슴이 왜 신성한 사슴이냐? 여신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끼던 사슴이기 때문에 신성한 사슴이라는 거고요. 그 사슴을 죽였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 신화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울레스의 이피게니아 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신화에 대한 얘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가져왔다, 이 영화가. 그렇죠. 이 영화는 결국 이제 신화에서 그 모티브를 따와서 그 복수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건 앞뒤가 맞지가 않고요. 결국 신화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뭔가를 이해를 하면 이 영화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신화로 돌아가면 왜 세 명 중에 이 이피게니아를 불렀을까? 추론컨대 가장 뭐 착하거나 가장 영향력이 없거나 약하거나 그런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죠. 영화에 보면 이 아버지가 아이들이 누웠었던 그 빈 침대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나중에 알고 보면 섬뜩한 거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아이가 희생을 당하죠. 근데 이것도 뭐 신화 속에 있는 내용 아니면 영화 속에 있는 내용일 뿐이야라고 치부하기에는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겉으로 이제 드러나기 꺼내기에는 좀 불편한 진실. 가족의 진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가족이 사실 표현하고 싶지 않은 그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가족 내에서 소외당하고 또 어떤 경우는 너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불행해졌어. 너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원인을 이제 그 한 구성원한테 몰아서
줌으로 인해서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좀 더 이 복잡한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중점을 둔 것 네. 같은데 저희는 좀 약간 표면적으로 뭐 가정 폭력과 이어지는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정 폭력은 최근까지도 이게 사실 범죄에 해당하지만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를 가정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가정폭력의 폭력은 사실 네.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그 물리적인 신체적인 이제 뭐 압력이나 압박, 손상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정폭력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언어폭력이라든지 뭐 정서적인 뭐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가정폭력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어느 선까지라고 딱 규정하기 좀 어렵겠지만 네. 가족 내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직도 쉬쉬하거나 별거 아닌 거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실제로 상담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접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선생님. 동등한 사람들, 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언성은 크게 할지언정 실제로 뭐 네. 멱살잡이를 하거나 실제로 이렇게 싸우지 그런 빚어질 않죠. 일은 좀 네. 적겠죠. 왜냐하면 긴장 상태에 서로가 이 힘이 균형이 유지가 되게 있기 때문에. 근데 권력이 이제 그 불균형하거나 힘이 균형이 깨졌을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공격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약한 사람한테 마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표출을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걸까요? 글쎄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가족이 네. 원가족이라고 보통 이제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태어난 가족을 원가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가족의 문제가 그 다음에 가족한테 또 연결이 돼서 또 부모한테 받았던 거 또 고스란히 자식한테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폭력을 쓰는 것이 이 사람 뭐 성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폭력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뭐 혼내거나 그러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자기 만족이 되죠. 자, 강화가 계속 되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부모 학대뿐만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좀 부담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도 분명히 있을 테고 네. 여러 가지 폭력이 가정 내에서는 존재한다. 그것이 그렇죠.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폭력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이제 빨리 개입을 하느냐 예.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이제 아무래도 약자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이제 분리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빨리 좀 더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정 폭력에서 사실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좀 전에 방금 네. 이제 비슷한 맥락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벗어나려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네. 일단은 폭력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피해야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들은 도망을 쳐야 되거든요. 그걸 피해야 되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폭력인지도 모르고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심지어는 오랫동안 이제 구타를 당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폭력을 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맞을만 했으니까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고방식 그런 것들의 변화도 필요하죠. 네. 지금 저희 이제 가정 폭력 얘기를 좀 했는데 예, 앞서 소개해 주신 영화 킬링 디어는 어떻게 좀 이거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 이제 그 가정 폭력을 얘기하셨는데 이 영화 자체가 무슨 가정 폭력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뭐 권위주의적인 어떤 측면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권위는 갖고 있어야죠, 부모들이. 그리고 적절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단절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누군가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족들끼리 얼마나 건강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화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건? 사실 이 영화도 가벼운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 네. 근데 이제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예. 영화를 보시면 참 좋겠어요.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는 모자 관계와 관련된 영화입니다. 모자. 네. 네. 이제 이 모자 관계가 핵심인데 이 모자 관계가 뒤틀리면서 좀 비극적인 이제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영화죠. 뒤틀렸다는 거는 그 시작은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시작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엄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애착, 네, 그렇죠. 애착의 문제가 있을 거로 보여져요. 이 성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자기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해줘야 될 어떤 기본적인 이제 역할은 하지만 네. 정서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뭐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빠의 역할은 좀 빠져 있네요. 그 영화에서는. 아빠의 역할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좀 겉돈다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심정을 충분히 아빠가 그 헤아린다거나 두 사람 관계에서도 보면 약간 삐그덕거리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볼 때는 왜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친하지 못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중재를 하려고는 하나 또 그렇다고 적당히 또 그 중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좀 어정쩡한 그런 관계였다고 봅니다. 선생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게 중재 역할, 중재자가 그 필요한가요? 꼭 그렇진 않은가요? 어떤가요? 아빠가 중간에서 그 중재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사실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족 문제는 사실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감정이 개입돼 있고 그러다 보면 원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는 삼자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삼자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렇군요.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원가족의 문제가 자식에게 이제 똑같이 이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이 영화에서도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현대 가정에서 좀 두드러지는 문제로는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이제 가족 단위가 굉장히 작아졌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명 정도 낳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집안에.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이제 본의 아니게 과잉 보호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떨어져 살고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고 또 형제 자매도 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혼자서 오롯이 1명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자고하는 방법도 잘 모르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요. 반대로 이제 이 그 영화에서는 애착을 제대로 맺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너무 과잉 보호를 하고 아이를 분리시키지 못하는 문제라고 좀 약간 상반된 어떤 문제일 수는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런 애착이 좀 부족해서 케빈에게는 어떤 일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애착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애착은 생후 이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아이가 주 양육자랑 맺는 심리적인 어떤 유대감이라고 유대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뭐 유대감 그러면 그냥 뭐 친한 거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존과 이제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이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가 오면 애착을 안정적으로 잘 형성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엄마하고
케빈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요. 왜 이렇게 어색할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마가 양육 기술도 없고 아이를 원치는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아이를 그냥 키우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정서적인 그런 이제 그 깊이 있는 그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출산, 그렇죠. 임신과 출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심리 상태도 안정이 안 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아이한테도 그런 게 전해질 수가 없는 거군요. 근데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자기 그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아이는 계속 울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애는 우는데 엄마는 돌봐주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그 애증 감정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지금 애착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좀 이상 심리 현상 지난주에도 이제 이상 심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애착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이상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현상은 어떤 걸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케빈이라는 아이는 반응성 애착 장애하고 포맹 장애가 좀 의심이 돼요. 제가 의심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 증상 보여지는 이제 행동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아이가 4살 때까지 말을 하지 않거든요. 반응성 애착 장애가 보여지는 이제 증상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반응을 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도 양육상에서 아이가 뭔가 계속해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겪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울었는데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떤 반응을 해주지 않으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소용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어 발달도 사실은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처음에 그냥 우연적으로 엄마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부모들이 막 호응을 해주죠. 막 박수를 치고 드디어 얘가 말을 했다. 엄마라고 그랬다. 아빠 하면 아빠라고 그랬다고 해서 누가 봐도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본인 귀에는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 반응을 보고 내가 저 소리를 내면 저런 반응이 오지? 그러면서 그 비슷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가 발달이 되는데 이 과정이 없이 마치 학습시키듯이 그냥 선생님처럼 이거 해봐? 한다고 해서 언어가 바로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는 거죠. 품행장애도 지금 같은 요소들이 좀 포함되나요? 품행장애는 애착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우울이나 불안 또는 최근에는 뭐 공황장애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좀 기질적으로 조금 그런 소인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품행장애로 나타난 게 아닐까. 이런 애착장애, 품행장애 어떻게 좀 치유가 들어갈 수 있나요? 될 수 있으면 어린 나이에 빨리 이제 조기 개입을 하는 게 필요하죠. 아이가 좀 부모가 볼 때 얘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빨리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아예 어린 나이에도 데리고 오시거든요, 치료실에. 그래서 빨리 이제 조기 개입을 하고 이 아이가 문제가 이제 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나이를 이제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이라면은 뭐 대략 어느 정도 대략 뭐 초등학교 이전이 좋고요. 하여튼 품행장애 같은 경우도 만 13세 이전에 이제 개입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될 경우에는 이미 이제 성격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치료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 부모로서 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또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하나하나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개 있겠지만 가장 한 가지를 좀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가 뭐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사실 그걸 뼈아프게 인정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도 보면 에바가 아이가 이제 그렇게 사고를 큰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큰 사고를 치고 나서 혼자서 누워서 계속 술을 마시면서 뭐가 문제였을까를 계속 반추를 해요. 계속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없어.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본인이 더듬어 가고 그다음에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네네. 그러면 인정을 하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건데 조금씩 아이가 커가는 그 단계에 따라서 부모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부모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완벽한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수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수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하는 방법도 보여주고 이런 게 오히려 아이들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부터도 먼저 인정하고 그렇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호작용을 잘 하면 네. 사춘기 접어들어서도 그 문제가 그렇게 아주 증폭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게 또 계기로 또 전환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기는 계속해서 오죠. 영화에도 보면 계속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캐치를 못한 거죠, 엄마가. 네. 근데 늦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기회는 순간순간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잘 들여다보고 아이의 발달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부모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하고 상호작용하는 이런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 박소진 선생님과 함께 영화 속 내용과 또 인물을 통해서 심리적인 또 내면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 서로 한 번 더 바라봐주고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박소진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케빈에 대하여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짊어져야 될 어떤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될 무게라는 게 있는데 그 무게감. 근데 그게 막 너무 아파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먹먹하면서도 아주 불쾌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어떤 잔잔한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좀 뜨거운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 단순히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에만 이렇게 너무 치중해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